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후회 없는 마지막 집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작스럽게 떠밀리는 이사가 아닌 여러분이 주도하는 진짜 마지막 집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에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갑작스럽게 말이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떠밀리던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67세 박종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박 씨는 30년 동안 살던 빌라에서 갑자기 나와야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3층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30년을 살던 집인데 하루 아침에 떠나야 한다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집 앞 골목길, 단골, 슈퍼, 이웃들 모든 걸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년기 이사에 주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거나 병원 접근성이 필요해지는 경우죠. 둘째는 배우자와의 이별입니다. 혼자 남게 되면서 너무 큰 집이 부담이 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녀 근처로 이사하게 됩니다. 셋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연금으로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집에서 더 작고 경제적인 곳으로 옮기게 되죠. 넷째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게 되거나 반대로 독립하면서 혼자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선택할 여유도 없이 떠밀리듯 이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며칠 전 상담받은 73세 이정호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급하게 나온 이 집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너무 좁아서 답답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이게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전에 살던 집 생각만 나요. 이런 후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떠밀리는 이사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10년 후에도 여러분에게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계단은 괜찮을까요? 병원까지의 거리는 혼자 남았을 때도 외롭지 않을 환경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모든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집을 선택하는 7가지 핵심 기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기준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물건도 줄이고 관리도 쉽게 하려면 작은 집이 좋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나요? 얼마 전 만난 67세 김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 부부는 40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사는데 뭐 그리 넓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하며 과감하게 결정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김정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침대 옆이 부엌이고 부엌 옆이 화장실이에요. 밥 먹을 때는 침대가 식탁이 되고 TV 볼 때는 침대가 소파가 되고 이게 집인가 싶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TV를 크게 틀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화가 나도 피할 공간이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가 숨막혀 한 적은 처음이에요. 김정희 씨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나는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앉아 있자니 방해되는 것 같고 밖에 나가자니 매번 그럴 수도 없고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아요. 여러분,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좁은 공간은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우울감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좁다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 주거 공간은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주거학 전문가들과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18평에서 20평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 각자의 방 하나씩 그리고 함께 쉴 수 있는 거실 공간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왜 각자의 방이 필요할까요? 첫째, 수면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다른 분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신다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 뜨개질을 하시는 분, 컴퓨터로 인터넷을 즐기시는 분, 각자의 취미를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셋째,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거실 공간은 왜 중요할까요? 거실은 단순히 TV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부부 관계도 사회적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공간에서 살고 계신 71세 최영자 씨 부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22평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각자 방 하나씩과 거실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요가를 해요. 남편은 아직 주무시니까 방해되지 않죠. 남편은 오후에 자기 방에서 파독 공부를 하고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봐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외롭지 않아요. 최영자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거실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만약 집이 너무 좁았다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후에 집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일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충분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로 나갈 돈,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부부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적절한 크기의 집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위치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위치 선택 기준은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집의 크기만큼 중요한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병원 근처가 좋은가, 아니면 복지관 근처가 좋은가 선택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집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병원 근처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가까운 게 좋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만난 74세 윤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3년 전 대학병원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이 코앞에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앰뷸런스 소리로 잠이 겨.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병원 응급실 뿐이고 주변에는 약국과 의료기기 가게만 많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유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병원 가는 환자들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나도 저렇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병원 근처에는 아픈 사람들만 있고 함께 운동할 사람도,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병원은 가깝지만 사람은 멀어졌어요. 반대로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69세 정선희 씨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복지관이 뭐 대단한 곳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사온 첫 주에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과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 가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어요. 오후에는 탁구도 치고 가끔 영화 상영회도 있고요. 저녁에는 복지관 앞 공원에서 산책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살면서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거든요. 매일 웃을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병원과 복지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만 복지관은 살아가는 곳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복지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복지관이 제공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요가, 댄스, 서예, 컴퓨터, 영어, 회화까지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거의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둘째, 식사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서비스.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 먹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상담과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담, 법률 상담, 심리 상담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어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은 생활 리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매일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병원 근처는 어떨까요?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 매일 갈 곳이 아닙니다. 주변 상권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 뿐이라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물론 그래도 응급 상황에는 병원이 가까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119에 신고하면 어디든 빨리 올 수 있어요. 오히려 평상시 건강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병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죠. 복지관은 진짜 노년의 강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이거든요. 집을 고를 때 복지관부터 찾아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이거든요.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을 찾았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자녀와의 거리 문제죠.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뻐하며 그래 함께 살자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지난주에 만난 75세 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씨는 2년 전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기대하며 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자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눈치였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쉬세요 라고 해요. 말은 친절하지만 표정은 귀찮다는 게 보여요. 손자 돌봐주려고 해도 요즘 육가법이 달라졌다며 말려요.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에 TV 소리 때문에 눈치 보이고 친구들 부르기도 어렵고 아픈 데가 있어도 표현하기 조심스러워요. 괜히 아들 부부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결국 박 씨는 6개월 전 아들 집 근처 아파트로 독립했습니다. 나올 때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훨씬 좋아요.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부담되지 않을 때 만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반대로 처음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68세 이상훈 씨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딸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아요. 가깝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필요 없는 거리죠. 이 씨의 표현이 재미있었습니다. 손자가 아프거나 딸이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죠.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불편함도 없고요. 이 씨 부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끼리 산책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어요. 저녁에는 가끔 딸네 집에서 함께 먹기도 하고 우리끼리 먹기도 하고 선택권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올 수 있고 우리도 보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피곤하거나 바쁠 때는 안 봐도 되고요.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가족이 오래 갑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부모 자녀 간 주거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걸어서 5분에서 10분, 차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이 거리가 중요할까요? 첫째,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죠. 둘째, 일상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반찬 나눠 먹기,
장보기 도와주기, 손자 돌봐주기 등이 부담 없이 가능해요. 셋째,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간섭하게 되고 너무 멀면 소원해져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각자의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수 있어요. 반면 한 집에 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서로 다른 생활 패턴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모님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자녀들 서로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육아나 가사에 대한 의견 충돌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와 요즘은 이래요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죠. 셋째,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악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한 집에 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넷째, 자녀 부부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부부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한데 크게 어려워지죠. 물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안에서라도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만의 방, 가능하면 화장실까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엌 사용시간, TV 시청시간, 손자 돌봄 범위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는 답답하니까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자며 전원주택을 꿈꾸시거든요.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도 자유도 지킬 수 있어요.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거리입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연과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꿈꾸는 집이 있죠.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시끄러운 도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로망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아시나요? 6개월 전 만난 6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3년 전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텃밭도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꿈을 갖고 말이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새소리로 잠에서 깨고 별도 잘 보이고 공기도 맑고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봄이 되니까 잡초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매일 뽑아야 해요. 여름에는 벌레들이 때로 몰려들고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살충제를 뿌려도 끝이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집 앞 길부터 치워야 해요. 시에서 제설차가 오지 않거든요. 70된 사람이 삽으로 눈을 치우다가 허리 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웃집까지 베갯는 되는데 그나마도 주말에만 오는 집이에요. 평일에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텔레비전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게 없어요. 김 씨의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은 가야 해요. 병원은 더 멀고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남편한테 매번 부탁해야 하니까 눈치 보이고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결정적 사건은 지난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우리 집을 못 찾아서 1시간이나 헤맸어요. 집 주소도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안 나오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김 씨 부부는 그 일 이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연은 좋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현재 김 씨 부부는 전원주택을 팔고 시내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살아보니 알겠어요. 전원주택은 젊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사람 사는 곳에 살아야 해요. 반대로 처음부터 도시근교를 선택한 74세 박영숙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거리 신도시에 살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도 있고 뒤쪽으로는 산도 보이고 자연도 느끼면서 편리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씨가 사는 곳의 장점들을 들어보니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마트가 있고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병원도 걸어서 10분이고 복지관도 5분 거리에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살아서 친구들도 쉽게 사귀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원주택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리의 부담입니다. 잡초, 벌레, 낙엽, 눈. 자연은 아름답지만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병원, 마트, 관공서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멀어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셋째, 응급 상황 대응의 어려움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에 접근이 어렵고 주소 찾기도 복잡해요. 넷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웃이 없으니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사람도 없어요. 다섯째, 겨울철 안전 문제입니다. 제설, 보일러 관리, 정전 대응 등을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아파트 단지라는 대안이 있어요. 도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들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가끔 만나러 가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매일 싸워야 하는 상대가 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공원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건강한 노후의 핵심이거든요. 경치는 좋지만 사람 소리가 없는 곳은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자연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전원주택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공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며칠 전 만난 77세 조혜준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 씨는 5년 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7개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조 씨가 내린 결정은 공원 앞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큰 공원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로가 있어서 좋겠다 싶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조 씨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을 2개만 먹어요. 당뇨도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조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돌아요. 3km 정도 되는데 날씨 좋을 때는 2바퀴도 걸어요. 저녁에도 식사 후에 한 바퀴 더 돌고요.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같이 걷는 친구들도 생기고 게이트볼 하는 모임에도 들어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조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에 운동기구도 있어서 맨손 체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어요. 계절마다 꽃도 피고 나무도 바라보면서 살으니까 우울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아시나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걷기의 효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줘요. 하루 30분씩 걸으면 심장병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걷기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조 씨처럼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걷기는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면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넷째, 우울증 개선입니다. 걷기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계절성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걷기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걷는 것보다 공원에서 걷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안전합니다. 자동차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고 밤에도 조명이 있어서 안전해요. 넘어져도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트랙이 충격을 덜어줍니다. 둘째, 공기가 좋습니다.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산소를 공급해줘요. 매연 걱정 없이 깊게 숨 쉬며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이런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넷째,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해요. 혼자 걷기 심심할 때는 함께 걸을 동반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요즘 공원에는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등도 있어요. 걷기에 치료해지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원이 없는 동네에 사는 75세 김순자 씨의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걸으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동네 골목길은 차가 많아서 위험하고 큰 길은 매연이 심하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김 씨는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답답해요. 공원이 있는 동네를 고를 때 체크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멀면 나가기 귀찮아집니다. 둘째, 산책로의 상태입니다. 평평하고 안전한 길인지 조명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시설입니다. 벤치, 화장실, 운동기구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봐야 해요. 넷째, 관리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걷는다는 것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산책로가 곧 병원이에요.
햇빛, 나무, 벤치가 있는 동네에서 걷는 기쁨을 누리세요. 공원이 있는 좋은 동네를 찾았다면 이제 정말 현실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팔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살 집인데 왜 팔 생각을 해야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2년 전 만난 69세 이민석 씨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15년 전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은퇴하면 여기서 평생 살겠다는 꿈을 갖고 말이죠.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려면 병원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3년째 내놨는데 문의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이 씨가 산 전원주택은 왜 안 팔릴까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 없으면 못 살아요. 마트까지 20분, 병원까지 40분.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 이유가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집값 하락이었습니다. 15년 전에 2억에 샀는데 지금은 1억도 안 돼요. 그나마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완전히 돈이 묶여버렸어요. 결국 이 씨는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집 한 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이 짐짝이 되어버렸어요. 아내 치료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정말 막막해요. 반대로 팔기 쉬운 집을 선택한 75세 정옥순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지하철역 아파트에 살아요. 조금 작고 오래된 집이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거든요. 정 씨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요양원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집은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 안전망이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옥순 씨 집 주변에는 매물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많고 살기 편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팔기 쉬운 집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주요 버스 노선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해요.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앞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질 거예요. 둘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마트, 은행, 관공서 등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입니다. 노인분들에게는 관계없을 것 같지만 집값 유지에는 중요해요.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는 젊은 세대가 계속 찾거든요. 넷째, 향후 개발 가능성입니다. 신도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적절한 규모의 주택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일반적인 가족이 살기 좋은 크기여야 팔기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자산의 유동성이 생존과 직결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요양원 입소, 자녀 도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집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는 집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버려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이 변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집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는 역세권, 더블 역세권 같은 용어가 인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언제나 수요가 있고 따라서 팔기도 쉽고 가격도 안정적이거든요. 물론 그런 곳은 집값이 비싸다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해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후주택은 편리함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교통 좋고 생활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나중에 팔기 어려운 곳은 아닌가요? 미리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아직 건강할 때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집이 진짜 마지막 집입니다. 집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는 자산이어야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듣고 나서 그럼 차라리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병, 식사, 의료, 청소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편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버타운의 현실은 광고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77세 윤말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2년 전 월 200만 원짜리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한 방, 맛있는 식사, 친절한 직원들, 호텔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 먹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마치 시계처럼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더 힘든 건 자유의 제약이었습니다. 외출하려면 신청 해야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려면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려요. 70 넘어서 학교 다니는 기분이에요. 윤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회기화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가끔 늦잠 자고 싶어도 아침 안 먹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인간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쳐요. 그런데 그분들과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요. 피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한 달 동안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옥이구나. 현재 윤 씨는 실버타운을 나와서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지만 자유로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게 진짜 내 삶이에요. 반대로 실버타운에서 만족하며 사는 81세 강명자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만족 이유를 들어보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가 무서웠어요. 넘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아파도 도와줄 사람 없고 여기서는 적어도 안전하잖아요. 강 씨에게는 안전이 자유보다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강 씨도 아쉬운 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볼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 소리, 학생들 웃음소리, 그런 활기찬 소리를 못 들으니까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실버타운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획일화된 생활입니다.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돼요. 둘째, 제한된 사회적 관계입니다. 같은 연령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서 다양성이 부족해요. 셋째, 높은 비용 부담입니다. 월 100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심리적 의존성입니다. 모든 것을 제공받다 보니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퇴화될 수 있어요. 다섯째, 지역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실버타운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없어져요. 물론 실버타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실버타운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요즘에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익숙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집에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식사는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운동은 공원에서 하고 의료는 근처 병원을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자유로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할 수 있어서 삶의 활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버타운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혁신적인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왜 최고의 대안인지 보여드릴게요. 6개월 전 만난 66세 박철호 씨 부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세종시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서울을 떠나면 불편할 것 같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후회할 정도예요. 박 씨가 선택한 곳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우리 단지는 정말 특별해요. 아파트이지만 단지 안에 작은 숲이 있고 산책로도 있고 심지어 작은 연못도 있어요. 마치 공원 안에 집이 있는 느낌이에요. 단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층에는 마트와 카페가 있고 지하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복지관과 도서관이 있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2분 거리예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서울 전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어요. 관리비도 서울의 반 정도고 주차비도 무료고 경제적 부담이 확 줄었어요. 박 씨 부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단지 안산책로를 걸어요. 공기도 맑고 새 소리도 들리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저녁에는 단지 내 카페에서 이웃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이에요.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젊은 신혼 부부들도 많아서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활기가 넘쳐요. 의료 인프라도 걱정 없었습니다. 대형 병원까지 버스로 20분이면 가요. 그리고 단지 근처에 의원들도 많고 약국도 가까워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전혀 문제 없어요. 박 씨와 비슷한 선택을 한 67세 오정혜 씨는 전주 에코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전주는 음식도 맛있고 한옥마을 같은 문화시설도 많아요. 그런데 에코시티는 신도시라 모든 인프라가 새로 지어져서 깔끔하고 편리해요. 오 씨가 살고 있는 단지의 특징을 들어보니 세종시와 비슷했습니다. 단지 안에 공원이 3개나 있고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이 모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KTX역까지 버스로 30분이라 서울 갈 일이 있어도 편해요. 이런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의 장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경제성입니다. 서울 집값의 30에서 50% 수준으로 훨씬 저렴해요. 관리비나 생활비도 절약됩니다. 둘째, 자연과 도시의 조화입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완벽한 인프라입니다. 병원, 복지관, 도서관, 마트 등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생활이 편리해요. 넷째,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서 활기가 넘쳐요. 다섯째, 교통의 편리함입니다. 대부분 KTX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가까워서 어디든 이동하기 편해요. 여섯째, 문화생활의 풍부함입니다.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곱째, 안전성입니다. 신도시라 치안이 좋고 단지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덟째, 미래 가치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이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이런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들을 소개해 드리면,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모든 인프라가 최신식이고 녹지 비율이 높아요. 전주 에코시티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편의 시설이 조화롭고, 원주 기업 도시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일자리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하남미사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달성군, 광주의 광산구 등도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계획도시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었고, 대중교통, 의료, 복지, 문화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새로운 곳이라 향수나 정들었던 추억은 없죠.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지면 자녀들과의 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에요. 은퇴 후 이주의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비용도 낮고 삶의 질은 높으니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후에 후회하지 않을 집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과 현실적인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집이 아닙니다. 바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80세 한상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보세요. 한 씨는 10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고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었죠.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왜 좋은 집을 팔고 그런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한 씨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집은 크지만 삶은 작았어. 이웃도 모르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건 집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곳이었어. 수원으로 이사한 후 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에서 5분 거리 집을 선택했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점심도 같이 먹고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씨가 강조한 건 관계였습니다. 강남에서는 20년을 살아도 이웃 이름을 몰랐어요.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동네 사람들과 다 친해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공원에서 만난 산책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걸을 곳이 있고 운동할 곳이 있고 웃을 일이 있으니까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값 차익으로 생긴 돈을 예금해 놨더니 이자만으로도 생활비가 나와요. 부담 없이 살면서 자녀들한테도 용돈 줄 수 있고 이게 진짜 여유로운 삶이에요. 한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집은 그냥 공간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무대. 그게 진짜 내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우리 집도 검토해 봐야겠네. 미리 준비해야겠네. 지금부터 알아봐야겠네. 그렇다면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주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주도적으로 하는 선택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최소 18평에서 20평의 충분한 공간. 둘째, 병원보다는 복지관 근처. 셋째, 자녀와는 가깝지만 독립적인 거리. 넷째, 전원주택보다는 사람이 있는 곳. 다섯째, 공원이 있어 걷기 좋은 동네. 여섯째,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 가치. 일곱째, 실버타운보다는 지역 사회 연결.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복지관 근처 작은 아파트가 최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공원 옆 전원형 단지가 답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중소도시, 신도시가 이상적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선택권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급할 때 선택한 집에서는 후회만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 주거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진짜 좋은 집이에요.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펼쳐지는 무대이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나다움을 지켜나가는 터전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세요. 떠밀리는 이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 집을 위한 준비를. 그 집에서 여러분이 웃으며 여기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간이 아닌 관계와 일상을 선택하세요. 집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마지막 집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